두 번째는 이제 지리적 배경입니다. 중국은 크게 이제 북방과 남방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 경계선을 이루는 자연적인 지형은 회수죠. 네, 회하라고도 부르는데요. 회하 북쪽을 북방, 회하 남쪽을 남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북방과 남방의 어떤 종합적 좀 차이를 살펴보면 북방의 문화는 중심 지역이 황하죠. 예, 그리고 이 기후는 한랭 건조하고요. 인종은 몽고 인종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언어는 주로 북경어를 씁니다. 기질을 보면 현실적이고 이지적이고 투쟁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고요. 문학은 산문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에 비해서 남방 문화는 그 중심 지역은 장강 유역이 되겠고요. 기후는 온난 다습하고 인종은 말레이 인종이 다수를 차지하며 언어는 광동어를 많이 썼고요. 기질적으로 보면 낭만적이고 공상적이고 평화적인 그런 습성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적 언어가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보이는 이제 그림은 귤화위지라는 사자성어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남쪽에서는 지, 그러니까 탱자가 되고 남쪽에서는 귤이었던 것이 북쪽으로 가면 탱자가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이것은 그 비유적 의미를 차치하고 남쪽과 북쪽, 남방과 북방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자성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남방과 북방의 차이가 문학에 이제 반영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북방에는 현실주의, 남방에는 낭만주의 이런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중국의 고대 시기에 현실주의와 낭만주의라는 개념이 정립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편의상 보면 이 후대에 현실주의와 낭만주의의 그 개념적 의미와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실주의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낭만주의는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갖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타난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 중국 북방에서는 시경, 그리고 남방에서는 초사가 있죠. 이 남방과 북방에 이제 분열되는 국면을 진나라가 통일하고 얼마 못 가서 이제 멸망당한 다음에 한나라가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한나라는 이 지역적으로 통합을 이루면서 중국 문학의 기초를 확립한 그런 좀 혁혁한 공로가 있죠. 그래서 한나라 때 고시, 악부시, 그리고 부, 산문 등이 이제 고루 발달하면서 후대에 이 지리적인 어떤 통합을 이루는 그런 기틀을 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상적 배경을 보면요, 중국에는 대개 그 유불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 가지의 사상이 그 유행했고 이 또 세 가지의 사상이 중국 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유가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사상은 공자가 창시하고 맹자가 뒤이어 발전시킨 그런 이제 사상이죠. 인과 의를 기본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육아의 관념이 우리 문학사에서도 그 핵심을 이루는 여러 가지 텍스트의 해석에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경에 대한 육아적인 해석을 보면 공자는 예학 사상에 입각해서 이 시경을 경전으로 취급하는데요. 예학이라는 것은 조화와 질서를 중시하는 그런 좀 관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경을 어떤 조화와 질서를 구축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삼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고문가의 문의제도설, 그러니까 어떤 글이라는 것은 도를 담아야 된다. 이때 도는 뭐 당연히 육아의 도겠죠.
그런 어떤 그 효용성을 강조하고 공리주의를 내세우는 그런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백거이의 풍류시가 또 마찬가지인데요. 풍류라는 것은 사회의 어떤 부조리한 것을 좀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것은 이제 공리주의적인 어떤 발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고전 소설과 희곡에서의 권선징악의 주제가 자주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이런 뜻이죠. 역시 그 사회의 어떤 조화와 질서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단 전체에 약간의 복고주의가 강하게 작용하도록 만든 그런 역할도 했는데요. 공자가 말한 수리부작이라는 것이 있죠. 수리부작이라는 것은 경전에 있는 그런 내용을 기술하되 창작하지 않는다. 자기가 지어내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학작품이라는 것은 경전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아니라 작자가 자기 말을 지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유가의 어떤 관념은 문학 창작에 아주 보탬이 됐다고 보기엔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과거의 어떤 전적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그런 면에서 복고주의의 경향을 강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상은 도가 사상인데요. 도가 사상은 이제 노자가 창시하고 장자가 발전시킨 그런 사상이죠. 상대적인 어떤 가치 평가를 중시해서 절대성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교 약조이라는 말처럼 큰 어떤 기교는 마치 아주 졸렬하게 보인다, 볼품없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그런 사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육아에서 강조하는 질서와 조화라고는 매우 다른 관점이어서 육아와 도가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도교는 나중에 이 신선사상으로 발전하는데요. 신선사상에서는 이제 불로장생술이죠. 늙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건데요. 약간 이런 부분에서 환상과 허구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 소설에서 중요한 그런 개념이죠. 환상과 허구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도가의 신선사상은 나중에 이 서사문학이 발전하는데 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상은 이제 불교 사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인도에서 전해진 불교의 영향인데요. 한나라 때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전해지면서 불교의 경전인 불경이 그 중국어로 옮겨지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문학의 소재가 들어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산스크리트어를 중국어로 옮기면서 어떤 언어학적인 그런 개발이 이루어져서 이때 중국어가 성조 언어라는 것이 또 발견되고 이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 보면 불교는 이제 정식의 그 본격적인 종교죠. 그 내세의 관이 있고 인과응보의 사상이 있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종교적 관념이 중국 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이 지대했습니다. 중국은 유가든 이제 도가든 상당히 좀 현세주의적인 그런 그 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관념을 가지는데 불교 사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강의 제1강 중국 문화사의 배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